출발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북한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04% 하락한 22,349.59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6% 높은 2,502.2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7% 오른 6,426.9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서비스업 업황은 확장세를 보였지만 2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정보 제공업체 IHS 마킷에 따르면 9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는 전월 56.0에서 55.1로 내렸습니다. 8월 지수는 21개월 내 최고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 조치를 내년 1분기 이후에도 지속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원유 시추 장비가 기존 744대에서 5대 줄었다는 소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0.2% 오른 배럴당 $50 6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주말 유럽 주요국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북미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9월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6.7로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55.6을 웃돈 것입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고 영국 FTSE 100 지수와 프랑스 가크 40 지수는 각각 0.6%, 0.3%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04%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미국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위험 자산인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의 국내 증시 또한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74% 밀린 2,388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낙폭이 커지면서 2% 가까이 내렸습니다. 코스닥 역시 나흘 연속 하락하며 64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도 출증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9월 25일 월요일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오늘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입니다.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We will begin the balance sheet normalization program that we outlined in June. This program will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in a gradual and predictable manner.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일국의 늑살인 위치방위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예, 먼저 오늘 알아볼 이슈들 살펴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해보고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살펴보겠습니다. 또 금주 주요국 중앙은행 수장들 잇따라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눈여겨볼 점들 짚어드립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중국에 이어서 홍콩의 신용등급 역시 강등을 시켰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고요.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국내 증시, 최근에 반도체, 헬스케어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증시 주요 사항 정리해보겠고요. 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슈, 또 국내외 이슈 간단하게 짚어주십시오, 대표님.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지난주 일단 크게 세 가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이슈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니 해도 FOMC 일단 금리는 동결해왔고 하지만 자산 축소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원래 스케줄대로 올해 안에 어찌 보면 그 세 번째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당일에는 시장 분위기, 일단은 시장 내에 대한,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긍정적인 판단 내려져긴 했었습니다만은 하루가 지난 다음부터는 다소한 시장 내에 조금은 좀 흔들려가는 그런 모습을, 특히나 아시아권 신흥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런 모습들이 조금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가 대북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유엔 총회 25일까지 진행이 되죠. 이 중에서 미국이 먼저 선제적인 어떤 기조연설을 한 그런 상황, 이에 대한 반대되는 북한 김정은 주석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껏 좀 긴장이 계속되는, 어쨌든 마무리가 된 상황이 아닌 조금은 좀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열흘간 다음 주부터 이제 휴장이 진행이 되는데, 혹여나 이 기간 중에 우리 시장이 쉬는 가운데 혹여나 대북 리스크가 조금 더 고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기에 아마도 이번 주 다소간에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관망 양상이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었죠. 이따른 이제 홍콩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이를 놓고 시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음모론자들의 이야기, 어찌 보면 미국에서 의도적으로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하방 압력을 좀 제시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굳이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그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여기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반응이 지금, 이런 고민이 지금 되고 있죠. 당장 중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의 소비랄지 전반적인 경기의 어떤 그 개선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다소간 좀 둔화가 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상승을 계속해서 해왔었던, 그리고 시장 내 관심을 받아왔었던 철강업종이랄지 아니면 화학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바로 잇따라서 나왔던 홍콩의 신용등급 강등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FOMC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FOMC, 과연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과 FOMC에서 지금 현재 경기를 진단하고 있는 정도, 과연 이 사이에 갭이 존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갭이 없이, 갭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된 상태에서 거의 소위 말하는 시장의 눈높이와 FOMC의 눈높이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눈높이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의 여부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낮은 실업률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투자의 증가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이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제 성장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야. 다만 인플레이션율은 미스테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률의 변화,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부분들, 결국 공급단 측에서는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단에서 생각을 본다라면 소비 성향이랄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바로 인플레이션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 지표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올해 안에 3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 이야기는 결국은 12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한껏 열어놓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옐런 의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입장에서,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서 이번 12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길 것이냐, 그리고 임기 만료를 한 달 뭐 남겨놓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시기적인 고민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12월 금리 인상이 아니게 된다라면 내년 1, 2월이 아닌 오히려 내년 상반기의 끝자락 정도, 아니면 하반기의 초자락 정도의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그 배경,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그 시장은 전반적으로 결국은 금리 인상, 그리고 자산 축소,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관련된 부분들, 뭐 잠시 후에, 뭐 이미 주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주제를 말씀을 나눌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번 주에 있을 4가지 변동성 가능성, 4가지의 어떤 그 시장 내 영향을 미칠 변수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아무래도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한 변화 가능성. 일단 뭐 FOMC가 지난주에 조금 편하게 자산 축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ECB 통화 정책에서 ECB에서 아마도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계속해서 시장 내 메시지를 던졌던 그런 정책, 테이퍼링 정책이 이제 바로 이제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이번 주 아마도 시장 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황금 연휴가 이제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과연 어떨 것이냐? 시장 분위기 과연 조정 양상이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추석 이후에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면 좀 늦지 않겠느냐? 오히려 좀 미리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미리 좀 주식을 좀 담아놔야 되지 않겠느냐? 매수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선취의 성향도 시장 내 나타날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역시 참고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바로 이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이제 뭐 어찌 보면 금융정책, 부동산 정책의 거의 완결판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신정부 출범 이후 결국 8.2 종합대책이 나왔고, 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 계속되는 뭐 이주열 총재의 이야기, 그리고 정부 김동연 부총리의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방향성을 조금 좀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잡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조금 좀 받고는 있습니다. 뭐냐면 리스크 관리에 더 치중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이런 조금 좀 강력한 대책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냉랭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증권, 경제라든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혹여나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우려감 역시 존재하고 있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도 그렇고요. 추석 연휴도 그렇고요.
북한발 지정학적 긴장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역시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화정책 기조, 두 번째 황금 연휴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장 내에서 관심사는 무엇일지, 세 번째 정부가 발표하는 정부발 시장의 리스크 또는 시장 내 모멘텀 어떤 방향으로 벌어질 수 있을지, 정부 정책발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관심사. 네 번째가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이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요. 이번 주 전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그 기간 조정의 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부분. 그래서 한 지수는 2380포인트에서 2450포인트 그렇게 뜨겁지도 그렇게 차갑지도 않은 다소한 좀 기간 조정 양상의 조용한 그런 시장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우리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선뜻 어떤 그 전망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코스닥 시장은 다소간 좀 변동성을 어느 정도 미리 좀 염두에 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성장주 속에서는 바이오와 헬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보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SK 하이닉스랄지 삼성전자랄지 지금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의 지속은 어찌 보면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부분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3분기 기업 실적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과 조금 좀 실적 서프라이즈와 아니면 실적 쇼크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그 업종별 다소간 좀 다른 분위기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커 보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부진하거나 실적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업종은 오히려 시장 내에서 상당 부분 배제당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번 주 중에요. 그리고 오히려 실적 개선이 눈에 띌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군들,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 더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가능성 분명히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변수를 먼저 짚어주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슈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경제 강국들의 통화정책 방향 그 기조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자산 축소 결정 이후로 금주 통화정책 결정기구의 수장들의 연설이 잇따라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는 향후 통화긴축 강도에 또 시선이 집중될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예, 이렇게 먼저 좀 스케줄 먼저 우리 시청자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5일 오늘 저녁 10시죠. 우리 시간으로요. 22 드라기 총재 연설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27일 새벽입니다. 우리 시간은 내일 뭐 저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27일 모레 새벽 1시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명확합니다. 각 지역별, 권역별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평가 상황 긍정적으로 개선 중에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상황이 다소간 좀 의문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연설. 다양한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내 힌트가 제공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특히나 27일 옐런 의장의 연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가 될지, 두 가지 어떤 그 방향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저녁에 예정이 되고 있는 드라기 총재, 과연 테이퍼링에 대해서 얼마만큼 시각을 좁혀서 지금 이제 시장 내 메시지를 던질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잭슨 홀 연설 8월 25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옐런 의장과 드라기 총재는
이런 그들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 관련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전반적인 정부 정책의 어떤 그 방향성이랄지 아니면 은행 업종에 대한 산업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그런 측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번에는 아마도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은 더 발언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그렇기에 아무래도 오늘 저녁 그리고 모레 새벽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요,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어떤 그 시장 내 지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 저는 당연히 달러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방향, FOMC의 금리 동결과 자산 축소 발언 이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91포인트 상단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연준에서 앞으로의 자산 축소랄지 아니면 금리 인상의 속도, 그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내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유로존의 테이퍼링 이슈가 같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의 어떤 그 하방, 저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만약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이렇게 된다라면 그 이야기는 거꾸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신흥국 전반적으로부터의 자금 이탈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놓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자금 쏠림 현상, 이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내 큰 변동성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바로 미국의 경제 성장세와도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한창,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슈가 될 부분들, 결국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정점 논란, 이 부분들의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달러와의 강세 때문이었습니다. 달러와의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의 수입 물가가 하락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당연히 싸지겠죠. 수입 물가가 싸진다는 얘기는 최소한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목표치를 갖고 있는 연준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힘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들의 어떤 그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기에는 어려운 어떤 그 어려움에 당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의 다소간의 좀 약세 기조의 지속, 이러다 보면 수입 물가의 안정적 상승세, 수입 물가의 안정적인 상승세는 결국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의 목표치 근접에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로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반면에 추가적인 부분은 그들의 기업 실적에도 상당 부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러기에 달러의 인덱스의 하향 안정세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신흥국 증권시장, 신흥국 금융시장의 안정은 물론 선진국 금융시장의 안정 및 선진국 실물시장의 안정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혹여나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변하게 될 것이다, 변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전체적인 어떤 그 투자 전략 조금은 좀 새롭게 다시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FOMC랄지
뭐 ECB의 테이퍼링이랄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리고 강화가 된다라면 결국은 시장 내 가장 중요한 핵심 업종 결국은 은행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번 주 어떤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신다라면 이런 부분 꼭 좀 염두하시고 좀 임하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금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로 하루 만에 또 홍콩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신흥국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구심들이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영향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S&P가 가장 늦게 새 그 신용평가사, 뭐 피치하고 무디스하고 S&P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늦게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왜 지금이어야 되느냐? 네. 이런 이야기에 이제 미국 전문가들의 이제 그 이야기들, 전략가들의 이야기들이 조금 좀 의구심이 좀 드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특히나 중국을 어떤 그 압박을 하는 어떤 그 미국 정부의 어느 정도의 물론 뭐 S&P가 이야기를 들으면 뭐 깜짝 놀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뭐 오히려 저를 이제 거꾸로 고소할 수도 있는 그런 뭐 상황까지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이런 의구심 정도는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중국에 대한 뭐 압박 수위로 또 다른 우회적인 압박 수단을 강구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 뭐 참고 삼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뭐 무디스나 피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달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이미. 그리고 S&P 계속해서 강등을 안 시키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중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소식 전해 들려왔습니다. AA-에서 A+로 한 등급 강등시키는 홍콩에 대한 신용등급도 중국의 어떤 그 연방채라는 그런 어떤 그 관점 하에서 AA에서 AA+로 한 등급 역시 강등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두 가지 큰 어떤 그 핵심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은 소위 말하는 신흥국 경기를 대표하는 어떤 그 대표성의 핵심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결국 자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명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그 신흥국 시장, 신흥국 경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이 혹여나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한창 지금 그 글로벌 선두주자들, 특히나 글로벌 선진국들의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반발 정도 늦게 소위 말하는 신흥국들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리고 저도 이런 말씀을 상당 부분 드렸었죠. 이제 선진국 어찌 보면 경기의 모멘텀에 다소간 좀 둔화 양상이 예상되고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신흥국 경기 모멘텀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 가져보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근거로 어떤 철강 업종의 상승 가능성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의 상승 지속 가능성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면 조금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의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성장 모멘텀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제기되면서 관련 업종군들, 철강 업종이랄지 아니면 석유화학 업종군, 소위 말하는 원자재 업종에 대한 다소의 모멘텀 둔화 꼭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또 한 가지 국가 신용등급 강등은 결국은 채권 시장의 변화, 채권 시장 내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채권 발행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고 발행금리의 상승이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조달금리를 그만큼 많이 치러야 하는 조달금리를 많이 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채권 발행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에 따른 환율의 변화도 나타나고 최근 위안화의 강세가 어찌 보면 시장 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해서 나타낼
나타내 주었는데 이로 인해서 혹여나 위안화의 또 다른 어떤 그 약세 전환으로의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우려감마저도 시장 내 돌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큰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당장은 일단 철강업종과 석유화학업종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이 부분, 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전체적인 그들에 대한 경기 판단, 시장에서의 중국 경기에 대한 모멘텀 판단을 할 때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까지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요. 일단 향후 뭐 추이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신흥국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은 10일간의 최장 연휴를 앞두고 그 이후를 대비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증시를 이끌었던 반도체와 헬스케어 관련 업종이 이번 주에도 강세를 나타낼 것인지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의견은요? 제 생각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난주 시장 역시 미리 뭐 3분기 실적이랄지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까지도 아마 좀 중기적으로 좀 넘겨다 보면서 시장 내 포트폴리오 내지 시장 내 움직임이 미리 선행된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가능성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시장 관심 결국은 3분기 실적이냐 아니면 변동성의 또 다른 어떤 그 연장성상이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엔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통화적인 변동성, 통화 기조, 통화 스탠스의 변화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 한 가지, 그리고 지정학적, 북한발, 그리고 이란발 리스크까지 조금 더 가세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이란이 지난주 핵실험, 핵 미사일을 이제 발사했다라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 들려오면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일단 뭐 외교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들의 위상, 좀 한껏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 이 속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그리고 아니면 이번 주부터라도 어떤 이야기를, 어떤 정책을, 그리고 어떤 시장 내에 소위 말하는 시장 내 서프라이즈성 이야기를 던질지 어느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대응하는 어떤 투자자들, 변동성 투자자들이 있고요, 펀더멘탈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오히려 변동성 투자자를 선호하시기보다는 펀더멘탈 투자를 선호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 투자를 원하시면요, 오히려 선물이나 옵션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옵션 투자가 바로 변동성을 사는 그런 투자인데요. 저는 오히려 선물 투자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옵션 투자도 반대를 하는, 오히려 현물 투자 중심의 투자 패턴을 계속 유지하시는, 그러면 결국은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그럼 결국은 당장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 시장 내 바로 나타나는 3분기 실적 시즌이 되겠죠. 그럼 3분기 실적, 지금 현재 뭐 양호할 것이다, 그리고 양호한 기대감, 그리고 서프라이즈성,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있지만 4분기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업종, 이 부분들로까지 지금 현재 미래를 보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반도체와 헬스케어 업종으로 지금 압축이 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 메모리 인수까지 이제 가세가 되면서 전반적인 또 한 차례 한 등급 올릴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쨌든 뭐 반도체, 헬스케어 계속 시장 내 관심 가능성 높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4분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만한 업종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신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코스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조용한 장을 예상을 하셨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투자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본다. 휴장 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조금 뭐 튜닝 내지는 포트폴리오 좀 조정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중심점에는 3분기 실적을 분명히 제일 최중앙에 놓으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본다. 이러다 보면 3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업종,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업종,
나눠질 텐데 이를 놓고 이번 주부터 아마도 그 관심의 엇갈림이 시장 내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헬스케어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까지 아우르게 되는 이런 전반적인 IT와 헬스케어를 중심축으로 여기에 조금 좀 불혹격이라고 할까요? 금융주까지 여기서 얹혀서 갖고 가시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철강 업종 한껏 지금 잘 달려왔는데 그리고 3분기 기업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철강 업종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석유화학 업종 어떻게 할까? 정유 업종 어떻게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줄여가시는 그런 전략은 유효하되 하지만 과연 신용등급 강등을 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바로 영향이 미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실적을 보면서 가도 충분히 늦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철강유 제품의 가격 상승. 철강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죠. 미국의 반덤핑 사례, 그리고 인도로부터의 반덤핑, 관세 부여, 이런 부분 다양한 방법의 어떤 좀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류 가격의 상승, 그리고 주가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화면, 지난주에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철강, 중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철강 업종의 하락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근데 단기적인 충격보다는요, 오히려 펀더멘탈 3분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 느리지는 마시고 지금 현재 갖고 계시다라면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금융주에 대한 고민은 계속 이렇습니다. 저는 은행주, 우리 시청자들 계속 좋다. 은행주, 불혹, 좀 특별 불혹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굉장히 좋은 불혹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가져가야 될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당장 추석 연휴 이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는데 당장 직격탄을 맞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 나갈 것이냐, 우려감이 있는 반면에 기대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이를 놓고 시장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결국은 그 우려감이 오히려 자산 건전성의 증대라는, 개선이라는 이런 쪽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개선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도 대손 충당금의 어떤 하락, 대손 충당금의 하락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면 순이익의 증가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생각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죠. 유통업종. 최근 들어 산 넘어 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계속된 대형 마트와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 고민거리가 되고요. 연휴 기간, 오히려 연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내수 소비는 안 하고 이제 해외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 오히려 여행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더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 변동성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건 맞겠지만 실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추석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조언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남유식입니다.
주말에 미세먼지와 안개로 뿌연 하늘이 답답하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 덥다고도 생각하셨죠? 월요일인 오늘도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지만 한낮에는 30도를 밑도는 날씨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10도, 춘천은 13도 등 큰 일교차를 나타내겠습니다. 게다가 아침에는 서해와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안개 영상 보시면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지방과 서해안, 강원도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에는 미세먼지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경기 남부, 충청도, 경상도, 전북 지역에 한때 나쁨 수준을 예보했는데요. 호흡기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8도, 인천 27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역시 구름 많아집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26도, 속초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구와 강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남해상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고 전해상에 구름 많다가 남해는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호남 지역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는데요. 모레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